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드디어 손흥민이 메이저 트로피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유로파 트로피를 들기까지 우여곡절 같은 거를 중요한 사건으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편안하게 약간 옛날 이야기 듣는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포커싱을 해서 만들었고요. 유로파 이후에 맨유는 어떻게 될지, 또 토트넘이 유로파까지 왔을 때 그런 여정들을 정리해서 영상할 예정이니까 비슷한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이번 우승으로써 명실상부 토트넘 레전드라는 게 확실시 된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454경기 173골 97도움. 지금 토트넘에서 현재 10시즌째 뛰고 있고요. 뛴 기간도 그렇고 경기 수도 그렇고 공격 포인트 봐도 그렇고 토트넘에선 정말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업적도 있는데요. 주장으로서 메이저 트로피를 든 최초의 한국 선수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메이저 트로피 들었던 선수들 많죠. 하지만 주장인 상태에서 메이저 트로피를 들었던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토트넘에 남음으로써 토트넘과 손흥민, 손흥민과 토트넘의 관계가 더더욱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옛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토트넘이 15-16 시즌에 손흥민을 데려왔고요. 15-16 시즌 손흥민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16-17부터는 자리를 잡으면서 이 데스크라는 환상의 공격 편대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데스크라는 걸 젊고 새롭고 강력했던 조합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선수들의 나이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토트넘을 책임질 수 있는 공격 라인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고, 또 이 네 선수의 유형이 각각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리 케인은 완성형 스트라이커죠. 직접 득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풀어주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케인을 아래쪽에서도 냅두기 좀 그렇고 위에서도 냅두기 좀 그렇고 계속해서 케인에게 한두 명의 선수가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수비들이 케인을 따라 내려가면 그런 공간들을 다른 선수들이 써먹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악마의 재능 델레 알리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사실 지금 프로씬에서 그때 폼을 계속 유지하면서 알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어땠을까 제일 궁금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축구 선수 중에도 알리랑 비슷한 선수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독특하고 유니크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박스 타격할 때는 가끔 램파드 같기도 하다가 또 터치하는 거 보면 지단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 정형화된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웠던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천재 플레이메이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있었죠. 에릭센이 지금 맨유에서의 모습은 한번 건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맨유에서 뛰는 거고, 당시 토트넘에 에릭센이 있었을 때는 몸도 가볍고 킥력도 정말 미쳤죠. 그리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좋아서 뚝 떨어지는 중거리 슛, 무회전 슈팅 이런 거에서도 에릭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주인공 빠르고 파괴적인 날개, 게다가 양발을 쓰는 손흥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4명이 공격 편대를 이루더라도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전형적인 윙어는 없잖아요. 날개 유형의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간은 왼쪽 비대칭 공격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데스크라는 공격 라인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손흥민 빼고는 지금 현재 다 토트넘에 없죠.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걸 말해준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손흥민 혼자 토트넘에 남아서 결국에는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토트넘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시기는 16, 17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토트넘이 리그에서 첼시에 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왔던 첫 시즌 15-16 시즌에는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스토크 시티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더니 당시 손흥민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FA컵 득점왕도 했었고 시즌 전체 대회에서 21개의 득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도 2번이나 받으면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고요. 이때부터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토트넘 주전 라인업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팀적으로도 좋았던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철의 포백이 완성되었던 것도 있어요. 리그 26실점이라는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으로 리그를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카일 워커, 토비, 베르통원, 데니 로즈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철의 포백을 만들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흥민이 여기서도 결국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하고 준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2위 첫 시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시계가 쭉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할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맨시티를 폭격하면서 토트넘을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올려놨던 그 시즌입니다. 토트넘이 18, 19 시즌 아주 기적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8강전에 맨시티 상대로 1, 2차전 합계 3골을 넣으면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토트넘 홈에서 펼쳐진 그 1대0 경기가 또 기억에 남는데 손흥민이 라인 나가는 거 어떻게 잘 살려내가지고 박스 안으로 가져와서 슈팅 마무리했던 그런 집중력. 또 2차전 맨시티 원정을 가서 손흥민이 초반에 또 2골을 넣었잖아요. 특히나 지금 장면에서 보여드리는 가마차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손흥민 골 장면 한 30번, 4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맨시티도 얼마나 무서운 팀이었습니까? 그런데 원정 다득점이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원정골 2골이나 넣는다? 이건 임팩트가 아주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손흥민의 이름이 유럽에서 훨씬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손흥민이 유명한 선수는 맞았습니다만 이 경기 이후에 훨씬 더 유럽에 이름이 많이 각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강전에서는 또 아약스를 만나서 모우라가 슈퍼캐리로 이제 결승은 진출하게 되죠. 모우라도 3골 득점했는데 3골 다 원더골 같은 그런 득점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기적적으로 토트넘이 18, 19 챔스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리그는 결승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승전으로 따졌을 때는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 중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쓴맛을 보게 됩니다. 18, 19 챔피언스리그 결승 토트넘 0대2 리버풀. 일단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1분도 되기 전에 시소코가 핸들을 해버려요. 그래서 PK가 되고 거기서 PK 실점을 하면서 그냥 1점을 너무 쉽게 내주고 토트넘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승전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루카스 모우라 대신에 해리 케인이 선발 출전했던 사건인데요. 루카스 모우라가 4강전에서 엄청난 슈퍼캐리로 올라왔는데 보통은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결승에서도 이어서 기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게다가 이 해리 케인이란 선수가 네임밸류가 있더라도 부상 복귀 전이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 선발 투입하는 건 리스크가 있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모우라가 선발 제외되고 해리 케인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 모우라가 선발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도 저는 손흥민의 활약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때 하이라이트를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공격 장면의 하이라이트가 손흥민의 발에서 나왔고요. 그 경기에서는 사실 반다이크하고 알리송이 정말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반다이크는 정말 전 세계에서 뚫을 공격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언터처블한 센터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반다이크의 파워를 되게 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엔 유튜버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 대한민국 선수의 결승전인데 이거 라이브로 못 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라이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그래 챔스 결승 올라간 것만 해도 대박이다 이렇게 약간 아쉬운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잠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계는 계속해서 흐릅니다. 19-20 시즌에 번리전에서 손흥민이 70m 드리블해서 거의 모든 선수를 제치고 득점을 했던 이 장면이 또 나중에는 푸스카스 상을 받게 됩니다. 또 이것도 영상 만들기 전에 한번 다시 봤는데 그때 손흥민이 정말 힘이 좋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속도만 빠르고 마무리할 때 가서 다리 풀려가지고 내지는 힘이 떨어져서 슈팅이 약하게 가는 선수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먼 거리를 뛰면서도 속도도 죽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골문 앞에서도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거 보고 진짜 힘 좋은 윙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손흥민의 커리어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20-21 리그컵 결승이고요. 그때 관중석 보시면 코로나라서 많은 관중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7,700명 정도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중석이 그때 경기 영상 보시면 되게 많이 비어있다, 요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맨시티한테 1-0으로 패배하면서 또 두 번째 좌절을 맛보게 된 손흥민입니다. 일단 이 경기 자체는 맨체스터 시티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트넘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있었죠. 무리뉴 감독이 결승전 직전에 경질이 되면서 토트넘은 임시 감독이 결승 무대를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럼에도 토트넘이 실점하지 않고 잘 버텼으나 후반전에 결국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게 되면서 맨시티에게 우승컵을 내주게 됐죠. 맨시티는 4연속 리그컵 우승을 달성하게 됐었고요. 또 끝나고 더브라이너가 손흥민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잡히면서 뭔가 이때도 되게 이게 우승이라는 게 이렇게 닿을 듯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은 손흥민은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활약의 정점이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골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첫 경기 맨시티전부터 득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맨시티전일 때는 감독이 누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라운드가 토트넘 홈에서 맨시티랑 펼쳐졌었는데 손흥민이 측면 쪽에서 공 잡아서 아케 앞에서 헛다리 해가지고 왼발 가마차기로 득점해서 1-0으로 이겼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35경기 23개의 득점과 7개의 도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득점왕 달성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때 또 놀라웠던 건 토트넘에는 페널티킥 키커가 따로 있었죠. 바로 케인인데요. 손흥민이 전담 PK 키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매우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의 득점왕 페이스가, 저는 이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랑 좀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리그에서 10번째 득점을 했던 게 27라운드예요. 프리미어리그가 38라운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득점왕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페이스였죠. 당시에 살라가 19골, 조타가 12골, 마네가 11골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손흥민이 갑자기 폭발적인 득점 페이스를 보여줍니다. 몇 경기 연속골은 기본이고 경기 수보다 득점 수가 많아질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따라잡으면서 최종전에서는 손흥민이 살라보다 득점이 앞섰던 그런 시점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제 살라가 골을 따라잡아서 공동 득점왕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다? 이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윙포워드가 득점왕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또 우리나라 선수다 보니까 당시에는 정말 놀랐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손흥민은 트로피를 손에 쥐지 못합니다. 그리고 23-24 시즌 손흥민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포스테코글루의 부임입니다. 토트넘이 무리뉴, 누누, 콘테 이런 감독들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 베이스보다는 이기는 축구에 중점을 뒀던 감독들이잖아요. 그래서 팬들은 공격 축구를 하는 감독을 데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셀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들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팀의 틀을 다지면서 이 초반에 토트넘이 리그 10경기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이거 손흥민 우승 모른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23-24부터는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부터는 유튜버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 시즌 초반에는 정말 토트넘 우승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에야 토트넘이 리그 17위 하고 있고 챔스를 간 게 기적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반 10경기 보고 저도 이거 토트넘 진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유럽에서 유명했던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팀에겐 오히려 정보가 없는 게 더 위협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축구 내용도 꽤나 재밌었고 뭐 반더벤이 미친 듯이 걷어내는 임팩트라든지 또 비수마가 정신 나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라든지 또 손흥민, 메디슨이 만들어내는 앞쪽에서의 득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가 됐던 시즌이죠. 하지만 결국 뭐 시즌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토트넘의 전술은 어느 정도 간파가 됐고요. 결국에는 5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5위를 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진출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손흥민의 우승 도전은 24-25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24-25 시즌은 최악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래 토트넘이 겪었던 시즌 중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순위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포스텍의 플랜 A가 간파를 많이 당했다. 이제 상대방도 포스텍이 어떻게 축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응법들이 다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도 계속해서 승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점을 점점 챙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강력한 압박을 위주로 전술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또 선수들에게 신체적인 부담이 가해지게 되고요. 또 토트넘이 리그컵도 4강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리그, 유로파, FA컵, 리그컵까지 4개 대회를 꽤 높은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이 남아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요. 부상으로만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치그레이가 뭐 거의 붙박이 주전처럼 활약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후보 명단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수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지고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겨울이 지나고 차츰차츰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상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조금 토트넘이 달랐거든요.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막 상대를 두들겨 패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까진 아니지만 계속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입니다. 특히나 8강전 들어가서부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리적인 선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실점이 줄어들고 세트피스나 역습 장면에서 득점하면서 실용적인 경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지금 현재 17위고 리그 21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유로파 결승 진출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번 시즌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리고 손흥민이 세 번째 결승 만에 드디어 우승컵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손흥민이 정말 1인분 이상, 2인분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우승컵이 손에 닿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도 토트넘 팀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그런 때에 이런 우승컵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간절히 원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우승 같습니다. 손흥민이 4강전, 결승전 부상으로 큰 활약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이 손흥민의 성장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흥민과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손흥민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서 온 입장에서는 이 우승컵이 정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승컵 들만한 선수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드니까 더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승컵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컵이 어디 동네 축구대회 우승컵이 아니잖아요. 유럽 대항전 중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다음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회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우승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손흥민 선수한테 도움이 됐던 건 아니지만 괜히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우승을 하게 되면 막 이런 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월드컵 때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뭐 아시안컵 경기를 이기고 나면은 뭐 경기의 전술이 어땠고 이런 거보다 그냥 선수들의 이런 작은 에피소드 같은 게 궁금해지고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바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찾아보고 뭐 시간 한두 시간 지나고 오늘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손흥민이 이마를 다쳤는데 이게 트로피 들다가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근데 뭐 본인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나중에 한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손흥민이 오늘만큼은 토트넘 레전드다 이렇게 직접 입으로 얘기를 했고요.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지금 베일이죠. 벨도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거고 오늘은 이제 꿈이 현실이 됐던 날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런 뿌듯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진짜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되게 의미 있는 손흥민의 우승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